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한알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꼭 필요한 뉴스만 콕콕 집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해볼까요? 매일경제 일면입니다. 막막한 가장들 배달 라이더로 이게 대체 무슨 얘기? 이 시대의 가장들 지금 배달 라이더로 나서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여기 밑줄을 좀 같이 볼까요? 쿠팡이츠 배달 파트너의 4050을 좀 봤더니 월간 활성 사용자 2022년 기준으로 봤을 때 월 11만 3,800여 명에서 올해 22만 5,700여 명으로 2배가 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배민 커넥트, 그러니까 이 배달 라이더를 하려면 꼭 깔아야 되는 앱인 거죠. 이 배민 커넥트를 이용한 4050도 같은 기간 7만여 명에서 13만여 명으로 늘었다라는 거죠. 네. 그럼 대체 왜 이렇게 2배로 3년 만에 뛰었다라는 거냐? 여기 부재를 좀 같이 볼까요? 여기 보면 폐업, 퇴사 등 실업자가 급증해서 4050 라이더가 3년 사이에 2배나 껑충 뛴 것 같다라는 얘기입니다. 나서고 싶어 나서는 게 아니라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나서는 거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이 시대의 가장들을 힘들게 하는 거 경기가 안 좋은 데다 지금 삼고 시대라고 얘기를 하죠.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 이 삼고가 또 이 가장들을 힘들게 한다라는 건데 어제 한국은행이 금리를 발표를 했습니다. 금리 2.5%로 동결을 발표를 했죠. 다음 기사 볼까요? 중앙일보입니다. 환율 집값 불안한 한은 금리 인하 종료 깜빡이를 켰다라는 소식입니다. 어제까지 4연속 2.5%, 4연속으로 2.5%로 동결을 했습니다. 그 이유 원화값이 최근 1,470원대 원화 가치가 상당히 떨어졌다라는 거죠. 그 집값이 상승세, 부동산 시장을 좀 자극할 우려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다라는 뉘앙스를 살짝 어제 풍겼다라는 거예요. 여기 볼까요? 지난달에는 금리 인하 기조를 이어나가되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요번에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추가 인하할 가능성이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표현을 바꾼 거 결국 계속 금리 인하로 갈지 말지 좀 지켜보겠다. 결이 살짝 달라졌다라는 얘기가 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요거 좀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경향입니다. 홍콩 77년 만에 최악의 참사였다. 최소 65명이 숨졌고요. 200명 이상이 실종됐다라는 소식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최소 65명이죠. 지금 현재까지 집계된 걸로는 일단 최소 83명이 숨진 걸로 집계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인명피해가 더 늘어날 것 같은데 어제 저희가 전해드릴 때는 한 40명대였었는데 지금 벌써 최소 83명이 숨지고 실종 270명이 넘는 상황까지 됐습니다. 사진 보시면 저 온통 시커멓게 다 그을렸죠. 그런데 아직도 완진된 건 아니라고 합니다. 이 관련 소식 잠시 뒤에 좀 살짝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한국일보입니다. 추경호 체포동의안 가결, 야당은 퇴장했다.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치러진 이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어제 최종 가결이 됐습니다. 범 여권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해서 172표로 찬성표가 나왔다. 가결이 됐다라는 건데 이번 체포동의안 단순히 추 의원 한 명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힘의 명운이 달렸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 얘기도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봅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서울신문입니다. 라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한마디에 의대 일사천리 증원이 이뤄졌습니다. 라는 게 서울신문의 일면입니다. 거의 한 의정 갈등 3년 가까이 쭉 계속 이어져 왔었죠. 그런데 그 핵심은 의대 정원 문제였습니다. 의대 정원 매년 2,000명씩 늘리겠다. 한 명도 더 뺄 수 없다라는 게 기본 정부의 입장이었었는데 이 2,000이라는 숫자 어디서 나온 겁니까? 라고 했을 때 과학적이에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다 추계한 겁니다. 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윤석열 전 대통령 마음속 숫자였었다라는 게 어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발표였었다라는 거죠. 주먹구구 2,000명에 3년을 싸웠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얘기도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보죠. 네, 하얗게 눈이 내린 설국입니다. 여기가 어디냐? 강원도 양양 한계령의 모습입니다. 네, 하얗게 눈이 온 한계령 아름답죠. 근데 하지만 이 얘기는
또 눈이 올 만큼 춥다는 얘기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은 어제보다 더 춥다고 해요. 기온이 지금 뚝 떨어져서 출근길엔 체감온도가 거의 한 영하까지도 떨어질 수 있다고 하니까요. 심지어 빙판길, 어제 비 온 곳은 또 얼어붙어서 빙판길이 또 된다고 하니까 잘 참고하셔서 따뜻하게 좀 챙겨 입고 출근길 나서시길 바랍니다. 아침엔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언제나처럼 TV로 좀 크게 보시다가요. 궁금한 점 유튜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이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망 83명, 실종 279명이나 됩니다. 네, 기사 같이 보시죠. 지금 중앙일보 기사는 사망 65명. 이게 사실 이 기준이 어젯밤 10시 30분 기준입니다. 하지만 밤 사이 자꾸 늘어서 아까 말씀드렸죠. 지금 현재 집계된 거 83명 숨지고 실종 270명이 넘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오죽하면 통곡의 홍콩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영상으로 잠깐 만나보시죠.心情都唔知啦，見步行步啦。依家諗下今晚喺邊度瞓覺啦，因為有啊，有個單位鄰居話仲未揾到佢太太，仲聯絡唔到。咁有啲就報咗平安咯。现在心情想死的心情都有啊，看到这样也帮不了手，有什么辦法呢？因為聽到琴晚都好多自己嘅朋友啦，朋友嘅朋友啦，好多都住喺裏面㗎。有冇鄰居見過葉炳圖先生？希望有人答我，有人見過佢。我想要一個平安㗎咋。自家人喺入邊啊，打唔通電話，我屋企係雲梯啊。佢哋冇，我唔知有冇通知過啊。 네, 지금 실종자 가족들 입장에선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지금 현재까지 최소 사망 83명이고요. 실종 279명, 이재민이 약 900명 정도 됩니다. 이 외에 지금 부상자도 한 80명 정도 가까이 된다라는 소식이 지금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대형 화재다, 참사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런데 윤영월 대표님, 아직도 불이 사실 꺼지지 않은 상태예요. 아까 저 영상으로도 봤습니다만 이 실종자들 얼마나 애가 탈까? 이거 국가 재난사태 아닙니까? 그렇죠. 1997년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이후에 최악의 참사가 발생한 거죠. 네. 그러니까 83명이 사망하고 279명이 실종됐으니까 앞으로도 계속 더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밀집된 주거 단지에 어떻게 보면은 대나무로 비계를 설치했는데 거기에서 또 누가 담배를 피운 거 아니냐. 앞으로 조사는 해봤지만은 아주 사소한 것 때문에 이게 담배가 불쏘시개가 돼가지고 대나무라는 게 뭐 불만 되면은 거의 뭐 활활 타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런 어떻게 보면 중국에서도 그거를 인정을 했는데 사전에 준비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히 대나무 비계를 좀 막지 못한 거 이게 좀 참사를 키웠지 않느냐 뭐 이렇게 생각이 되고 앞으로 지금 97년 제가 보기에는 홍콩 반환 이후에 중국이 행정적으로 경제적으로 상당히 압박을 많이 가해서 네. 홍콩 주민들이 불만이 좀 커지고 있거든요. 네. 이 와중에 또 그 홍콩 주민들의 반발이 좀 나올 가능성이 있고 특히 지금 사는 데가 서민들 주거 단지거든요. 홍콩의 주거 문제가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할 겁니다. 닭장 아파트라고 불릴 정도니까 그런 문제까지 총체적으로 아울러서 홍콩이 상당한 변화를 겪을 그럴 가능성이 좀 내다 보여집니다. 네, 지금 역대 최악의 참사 아니겠느냐라는 말씀까지 지금 같이 해주셨어요. 네, 아까 저 영상으로 봤습니다만 저희 서울신문 같이 볼까요? 이 가족이 죽었는지 살았는지조차 모르는 그런 실종자 가족들은 정말 더 애가 타겠죠. 아기 우유를 먹여야 되는데 우리 애 좀 찾아주세요라는 사람도 있고요. 형수와 조카가 안 보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까 그 팻말 들고 다니면서 이름을 부르고 다니는 사람들의 모습도 저희가 직접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사망 소식도 굉장히 안타깝지만 또 죽었는지 살았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는 실종자 가족들도 상당히 좀 애가 타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위로를 대체 어떤
위로의 말을 건네야 위로가 될 것이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대체 그럼 이 불이 왜 났느냐라는 거죠. 이 불의 원인에 대해서 아까 살짝 좀 언급해 주시기도 했습니다만 홍콩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는 이걸 원인으로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화재는 대나무 비계에서 시작된 걸로 추정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까지는 사실 다들 좀 예측하고 있는 바죠. 근데 주민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대나무 비계에서 흡연하는 건설 노동자들을 반복적으로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고한 것만도 여러 번이에요. 유지보수팀한테 이거 흡연하면 안 됩니다라고 신고한 것만도 여러 번입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화재 이후에 지금 속속 올라오는 영상들이 이런 거라는 거죠. 같이 잠깐 보실까요? 네, 지금 대나무 비계 위에서 담배를 피고 있는 인부죠. 담배 피니까 주민이 아니, 뭐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담배 피세요. 그러니까 쓱 돌아보는 모습까지 다시 말해서 한두 번 피다 걸린 게 아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근데 사실 이 인부만 폈다는 거냐. 이게 핀 사람이 지금 여기도 지금 또 다른 인부도 또 피고 있고요. 굉장히 그냥 일상적으로 담배를 이 대나무 비계 위에서 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이경민 변호사님, 사실 담뱃불이 바로 원인인지는 아직 몰라요. 모릅니다만 담뱃불로 인한 화재일 가능성도 상당히 좀 커 보이는데 이 경우면 그건 100% 인재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사실 그때 당시에 강풍도 8m 정도, 초속 8m 정도 불고 있어가지고 이게 비계에서 불이 시작됐다라고 했을 때 다른 건물로도 빠르게 옮겨 붙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게 왜 인재를 보고 있냐면 대나무 비계 자체를 보수 작업을 할 때 쓰지 말라고, 그러니까 금속 비계로 교환을 하라고 이제 계속해서 말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고쳐지지 않은 상태였고, 그리고 이제 대나무 비계에서 이렇게 담배를 피는 사람들에 대해서 신고를 계속해서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해결되지 않았던 것을 보면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대비를 할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재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이 담뱃불 때문에 화재가 났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것뿐만이 아니라고 해도 대나무 비계를 쓰지 말라고 했는데도 썼고 지금 뭐 닭장 구조로 이른바 닭장 구조의 이런 아파트 단지, 촘촘한 아파트 단지 이 자체가 좀 문제다라는 얘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개선이 안 된 상태.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 인재라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죠. 이 서울신문 기사 볼까요? 네. 이 65명 사망, 279명 실종. 여기서 사실 더 지금 업데이트가 지금 된 상태죠. 83명이 숨졌습니다. 네. 닭장 구조, 대나무 자재가 화를 키웠다. 지금 다들 지적하는 게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기본적으로 있었다, 깔려 있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사실 홍콩의 참사를 보면서 최천일 교수님, 우리나라도 고층 빌딩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봤을 때 우리나라 생각이 먼저 나더라고요. 지금 요즘 재건축 아파트 그리고 재개발 지역에 네. 이 고층 아파트들이 엄청나게 높아요. 과거하고는 비교가 안 돼. 보통 2000년도 초반이나 1990년대 이 정도 지은 아파트는 뭐 높아야 20층, 네. 15층 이러는데 요즘 뭐 30층, 40층은 기본이잖아요. 그렇죠. 압구정동 이런 데는 지금 짓고 있는 게 50층짜리라는 거 아니에요? 성수 개발 지역도 그렇고. 네. 물론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워낙 이제 고층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 여러 가지 기준을 강화해 놨어요. 놓긴 놨는데 물론 제대로 시행이 되겠습니다만 과거 우리나라 화재에서도 인재라는 건 항상 따라다녔어요. 홍콩도 마찬가지고 규정을 안 지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건축 기준도 지키지 않고 방화벽 같은 거 이런 걸 기준으로 이런 걸 진짜 이게 타산지석으로 해서 워낙 우리나라도 이제 고층 아파트 시대에 왔으니까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다시 규정도 강화하고 규정을 잘 지키는지 다시 점검하고 그런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불은 언제든 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인재로 더 크게 번진다고 한다면 그건 진짜 문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우리나라도 고층 아파트, 고층 빌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염두에 좀 둬야 된다 이런 부분을 동아일보 기사 좀 같이 볼까요? 그럼 우리나라 상황은 어떠냐라는 겁니다. 우리나라 50층 이상의 건물의 경우 30개 층마다 재난 벙커, 그러니까 피난 안전구역이 설치를 하게끔 의무화가 지금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이 재난 벙커가 어떻게 뭐가 있느냐? 여기 좀 같이 가보시죠.
피난 안전구역, 재난벙커, 건물 안에서 화재 진압 때까지 버틸 수 있는 공간을 얘기합니다. 여기에는 방독면도 있고요. 생수, 통신 장비, 생존할 수 있는 필수품이 일단 비치가 돼 있고요. 열 전달을 막는 차열 방화문이 설치가 돼 있다. 그리고 1시간 이상, 최소 1시간 이상은 비상 전원도 가동이 되기 때문에 이런 피난 안전구역이 있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알고만 있고 있긴 있는데 그게 어디였지를 모르면 그것도 또 하나 문제입니다. 때문에 우리 내가 있는 건물에 피난 안전구역이 있는지 있으면 어디에 있는지를 미리 파악을 해놓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불이 나지 않는 거겠죠. 반대 4명입니다. 기사 보시죠. 추경호 체포원 국회 통과, 계엄 1년 만에 구속 기로에 섰다라는 소식입니다.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당시에 원내대표였었죠. 근데 이 추경호 의원의 체포동의안 어제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 모습 잠깐 같이 보고 오시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표결을 위해 본회의장에서 대기하던 소속 의원들에게 접촉하여 본회의장 밖으로 나오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의원들의 심의 표결권 행사를 방해하는 등 비상겸 해제를 막으려는 윤석열의 내란 행위에 협력하여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했다는 것입니다. 상대 진영을 괴멸시키기 위해 정치가 사법을 끌어들이고 특검이 정적 제거의 도구가 되어 야당을 먹잇감으로 삼는 퇴행의 시대에 저는 그 탕류의 한가운데 놓인 당사자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다른컨대 저에 대한 영장 청구는 국민의힘을 위헌정당 해산으로 몰아가 보수정당의 맥을 끊어버리겠다는 내란몰이 정치 공작입니다. 국회의원 추경호 체포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직접 영상 보셨죠? 지금 보면 추경호 의원 이건 보수 명맥을 좀 끊겠다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지금 말씀을 이 추경호 의원이 지금 얘기를 했는데 얘기하고 쭉 퇴장하고 나가는데 퇴장하고 나가면서 국민의힘 의원과 악수하고 그리고 뒤따라 국민의힘 의원들도 다 같이 퇴장한 상황에서 표결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제적 의원 180명 그중에 가결 172, 부결, 찬성 172, 반대 넷 그리고 기권둘 무효표 둘이었었다라는 거죠. 근데 국민의힘이 다 퇴장을 했는데 근데 반대표 기권 무효가 나왔어요. 지금 반대표가 일단 4명, 기권 둘, 무효 둘, 한 8명 정도는 찬성이 아닌 표를 던졌다라는 건데 개혁신당 아니야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근데 또 개혁신당 관계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네. 소속 의원 3명 중에 반대표를 던진 의원은 또 없다라고 오늘 또 조간에 또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의힘 말고 민주당, 혁신당, 개혁신당, 민주당, 혁신당, 개혁신당, 기본소득당, 정의당 정도에서 반대 넷에 기권둘, 무효둘 8명의 어떻게 보면 이탈표가 나왔다고 봐야 되는 건데 윤영걸 대표님, 누가 반대한 걸까요? 아무래도 뭐 민주당이나 뭐 군소 정당, 네. 군소 위성 여당 뭐 이쪽에서 좀 나온 거 아닌가? 개혁신당은 안 던졌다 그러거든요. 안 던졌다 그러니까 뭐 안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 좀 나온 거 아닌가? 뭐 부결이 4표, 기권이 2표, 무효 2표니까 제가 보기에는 추경호 의원이 그 내란 뭐 공조한 그 혐의로 지금 구속영장을 임박했는데 네. 이게 그때 부결된 거 아니거든요. 비상계엄 해제안이 국민의힘이 가세해서 통과가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면책특권 문제도 있고 그거를 내란 공조로 하는 게 그게 맞느냐 뭐 이런 동정론이 민주당 내부에서도 좀 있었던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역대 그 체포동의안 투표로 보면은 2023년 9월에는 이재명 그때 당 대표 네. 그때 단식 투쟁 와중에 해서 29표가 그 반대표가 나왔어요. 그때 찬성표가 나왔죠. 찬성. 그래서 아주 그 상당히 반란표 때문에 시끄러웠거든요.
그래서 그 내부에 문제가 좀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고 추경호 의원이 비교적 여야 통틀어서 뭐 무난한 인품 뭐 이런 거에 또 그 동정표를 불러있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또 2022년 12월에는 민주당이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때 그때도 별로 민주당 내에서도 반란표가 없었거든요. 노웅래 의원도 비교적 평소에 좀 부드러운 사람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또 동정표가 좀 있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어쨌거나 개혁신당이 안 뽑았다고 하면 민주당이나 이제 보면 여권에서 뽑았다는 건 이 반대표를 던졌다라고 하는 건데 그렇다고 하면 이 민주당에서 아마도 반대표가 나가지 않았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근데 사실 어제 추경호 의원 이 체포동의안 표결 자체가 당연히 통과는 될 거다라고 예측을 했었죠. 왜? 과반이 찬성하면 통과되는 건 민주당만으로도 이미 과반이기 때문에 당연히 통과다. 근데 관건은 구속영장의 발부가 되냐 마냐였었죠. 조선일보 기사 같이 볼까요? 조선일보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추경호 의원 영장이 발부가 되면 국힘 해산하라고 총공세를 펼칠 것이다. 그런데 만약에 기각이 된다 그러면 오히려 기각했다고 사법부를 몰아치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최창렬 의원님. 이렇게 따지면 보수 제1정당 해산 위기 또는 사법부 해체 위기 둘 중에 하나다라는 게 조선일보의 시각인데 동의하십니까? 사법부에 대해서 상당히 비판적인 입장을 취할 거예요. 만약에 영장이 기각된다면. 지금 이제 민주당의 입장은 사법부에 대한 상당한 불신을 보이고 있고 아닌 게 아니라 언제부턴가 사법부가 물론 사법부를 존중해야 되겠습니다만 사법부가 뭔가 국민의 불신을 좀 잃어가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긴 있어요. 사실은.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사법행정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법원행정처 폐지하고 이런 얘기가 나온 상황인데 관건은 이제 추경호 의원에 대한 영장이 기각될 거냐 발부될 거냐의 문제인데 어쨌든 계엄 당일날 지난해 12월 3일 날 말이죠. 여러 번 옮겼잖아요. 의총 장소를 국회에서 당사로 여의도 당사에서 다시 국회로 국회에서 다시 당사로. 그러니까 여러 그 과정 속에서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당시 대통령과 홍철호 전 정무수석 등 이게 통화를 한 건 분명해요. 한덕수 전 총리와 통화를 했고 통화를 했는데 어떤 내용을 했는지 알 수는 없죠. 아마 그 상황 속에서 이거 뭐 추론인데 야 계엄 해제 그 표결 막어라고 말했을 가능성이 커 보여요. 제가 볼 땐. 그리고 난 다음에 어쨌든 간에 뭐 18명이 이제 그 당시 대표가 한동훈 대표였는데 한동훈 대표로 인해서 어쨌든 18명이 표결을 했고 계엄은 해제가 됐어요. 해제가 됐는데 국민의힘의 대다수 의원들이 참여하지 않았잖아요. 제가 볼 때 이건 상당히 중대 범죄라고 좀 봐요. 법원의 판단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으나 근데 법원의 최종 판단 말고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해서 완전히 내란 중에 의무종사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야권이나 법조계에서는 이게 기각될 확률이 높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글쎄요 도주 염려는 없다고 합니다겠습니다만 전 증거인멸이라든지 중대범죄라는 측면에서 볼 때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일단 사안 자체가 좀 중대하고 도주의 우려는 없지만 증거인멸의 우려는 있지 않겠느냐 때문에 이건 좀 이 영장이 발부될 필요가 나는 있다고 본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노련함의 대명사로 불리는 정치구단 또 박지원 의원이 있죠. 박지원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가결은 되는데 그러니까 체포동의안은 통과가 되는데 추경호 의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걸로 꼭 기각이 될 것 같다. 나도 내 예측이 틀리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 추경호 의원 구속은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지금 박지원 의원은 보고 있어요. 이경민 변호사님. 구속은 아닌 겁니까? 어떤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저도 조심스럽지만 기각의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우리가 이제 계엄 당시의 그 모습을 봤을 때 뭐 계엄군이라든지 뭐 국무위원들은 국무회의를 통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일정 가담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모양 자체는 만들어졌지만 네. 추경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원외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국회에서 당사로 다시 국회에서 당사로 이렇게 이제 장소를 이동을 하면서 이제 계엄 해제를 표결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방해를 지연을 시켰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황이 지금 있는 것이라서 이 정황만으로 구속을 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면밀한 증거가 좀 필요한 편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이제 언론을 통해서 알려진 바로는 통화 기록은 있는데 네. 근데 통화 기록에서 이제 그 나아가서 통화 내용까지는 확인이 되지 않거든요. 통화를 했다는 당사자들도 뭐 윤 전 대통령도 뭐 미리 말을 해주지 못해서 미안하다라는 취지로 이제 어느 정도
또 해명을 하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더 나아가서 구속까지 하려면 이 이외에 다른 관련자들의 진술이 나와주거나 아니면 추경호 의원의 뭐 휴대폰에서 다른 뭐 텔레그램 메시지나 이런 부분들이 복원이 됐다라고 했을 때 네. 그런 부분들이 뒷받침이 되면 영장이 발부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겠지만 설령 그런 게 없고 지금까지 알려진 대로 그대로만 해서 만약에 영장이 청구가 돼서 이제 실질 심사가 된다라고 할 것 같으면 네. 그러면 조금 방어권을 일단은 보장을 해주고 아마 재판으로 가서 그 혐의 유무를 가리게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은 뜨검이 사실상 살짝 숨겨둔 마지막 킥 하나가 있으면 모르겠는데 지금 알려진 정황만으로 따졌을 때는 사실상 기각의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아까 이 조선일보 이 제목에 보면 그렇죠. 영장이 기각이 되면 사법부가 아마 압박을 또 세게 받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의힘 해산 총공세 말고 기각된 사법부를 몰아치는 이런 상황으로 가지 않겠느냐라는 건데 근데 발부가 되면 국힘 해산 쪽으로 확 기우는 거거든요. 그래서인 건지 어제 있었던 의원총회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당내 일각에서 무슨 사과를 몇 번씩 하느냐 이제 이런 반론이 있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5번을 하면 어떻고 100번을 하면 어떻습니까? 국민께 가 닿을 때까지 계속해서 진심을 담은 사과와 반성이 있어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한 이후에 2017년에 대선, 2018년에 지선, 2020년 총선을 내리 엄청나게 졌습니다. 그러니까 한 3, 4년이 굉장히 많은 반성과 성찰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국민들이 2022년 대선에 힘을 실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만한 반성과 쇄신이 부족했지 않나 이런 생각합니다. 저는 지도부에서도 이 사과와 성찰의 메시지가 나가면 좋겠고요. 그게 안 된다고 한다 그러면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지금 오세훈 시장 어제 이 국민의힘 의원총회였었는데 의원총회에 직접 와서 저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실제 김재섭 의원의 경우에는 언론 인터뷰에서 그리고 어제 있었던 의총 비공개 자리에선 김용태 의원도 이거 우리 계엄에 대해서 명확하게 사과를 하고 가야 됩니다라고 다시 한번 본인도 비대위원장 때 사과를 했었던 바도 있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국민의힘 이 곳곳에서 우리 계엄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명확히 하고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목소리가 윤영걸 대표님, 그동안에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동안에도 있었는데 대세에 묻혔거든요. 사과해야 된다는 게 대세로 올라갈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계속 뭐 이슈가 되지 않겠나 싶어요. 특히 저 추경호 원내대표, 전 원내대표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 구속 여부 결정이 하필이면 12월 3일입니다. 12월 3일 날이 어떤 날입니까? 작년에 비상계엄 한 날이잖아요. 그렇죠. 그때 해필이면 또 장동혁 대표가 된 지 또 딱 100일 되는 날이에요. 뭔가는 움직여야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구속영장이 집행이 돼서 또 하는 그 정당 해산을 추진되는 거, 정당 해산은 저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왜? 헌법재판소에서 9명 중에 6명이 돼야 되고 통진당처럼 그 당 강령에 그 여러 명이 좀 관여가 되고 해야지 되는데 추경호 의원 1명 때문에 정당 해산은 안 된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지방선거라든지 총선이라든지 대선을 대비하려면은 사과 안 하고는 갈 수가 없어요. 왜 계엄의 강을, 비상계엄의 강을 안 건너려고 그러죠? 꽝꽝 얼으면 강 건널 수 있습니까? 가다 얼어 죽어요. 더 추우면. 지금 더 얼기 전에 빨리 건너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당 대표도 그렇고 왜 현실을 저렇게 모르는지 사과를 국민이 원할 때까지 해야 됩니다. 엎드려서도 해야 되고 뭐 머리 박고도 해야 되고 끝까지 사과해서 우리는 윤 대통령 사과를 모르긴 했지만 그래도 어떻게 책임에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전 석고대죄하고 100배 사죄해서 국민의힘이 필요하면은 당 이름 바꾸는 것도 맨날 뭐 이름만 바꾼다고 간판만 바꿔단다는데 전 당 이름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자꾸 일반 시민들이 국민의 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국민의힘도 당 이름도 바꾸고 모든 걸 좀 바꾸고 해야 되는데 지금 당이 가는 거는 지금 자꾸 거꾸로 가고 있어요. 그 지방선거 그 비중도 당심 비중을 지금 70%로 올린다잖아요. 민심 비중을 올려야 되는데 지금 거꾸로 가고 있어요. 국민의힘이 걱정이 많이 됩니다. 이재명 대통령 저 사법 리스크 독주에
어떻게 보면 그걸 받아막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비상계엄하고 단절을 못하는 거 가장 큰 원인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민심이 꽝꽝 얼었다. 더 얼기 전에 빨리 계엄의 강이 건너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국민들이 이제 됐다라고 할 때까지 100번이고 1000번이고 사과를 해야 된다. 죄송하다라고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말씀드렸죠. 오세훈 시장, 뭐 김재섭 의원, 김용태 의원은 그 전에도 쭉 얘기를 사실 그런 주장을 사과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왔었던 사람들이긴 합니다. 근데 이번엔 원로 중에 원로죠. 이명박 전 대통령도 나섰어요. 이명박 전 대통령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계엄 1년에 당장 다음 주죠. 국민들한테 미래로 나가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과거와의 절연이 필수적이다. 여기서 말하는 과거라는 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느냐.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이 필수적이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국민의힘 당 지도부에 전달을 했다라는 거죠. 최창렬 교수님, 그동안 얘기해왔던 어떤 뭐 소신파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이런 의원들의 이 일부 말 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나섰다고 한다면 이번엔 좀 뭔가 변화가 있을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래서 당 소장파 아까 이제 화면에서 봤습니다만 네. 김재섭 의원이나 뭐 김용태 의원 같은 사람이야 저런 목소리를 내왔는데 네. 당이 참으로 이상한 게 소장파 의원들이 저런 목소리가 너무 안 나와요. 앞서 이제 윤 대표님 충분히 말씀하셨으니까 중언은 안 하겠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도 저렇게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저거는 계엄에 대해서 사과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뭐 사과 정도가 아니라 사과도 사과 나름이에요. 어떤 단어를 쓸 것인가, 어떠한 마음을 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계엄에 대한 사과 몇 번 했죠. 하긴 했는데 그걸 사과로 받아들일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정말로 그때 지난해 12월 3일의 비상계엄은 대한민국의 역사와 민주주의를 45년 전으로 퇴행시킨 것이다. 그리고 그런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든 우리 정당이 잘못됐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일절 단설 달면 안 돼요. 거기 또 입법 독재 얘기하고 그 당시에 야당인 민주당을 비판하고 이건 사과가 아닌 거예요.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군을 국회에다가 침범시킨 건 계엄법은 물론이고 헌법에도 나와 있어요. 정확히 그렇게 하지 말라고. 계엄의 요건이 타당하다 하더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인데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고 계속 윤어게인 얘기하고 있고 여전히 단절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도 나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12월 3일 날 이게 정말 또 마침 장동영 대표 취임 100일이에요, 그날이. 그래서 추경호 원내대표의 영장 발부 여부가 그때 어간에 나올 거 같고 이런 상황이에요. 아주 12월 3일에 여러 가지 지금 이슈가 겹쳐있는데 제가 왜 이렇게 그런 메시지가 나오지 않을 거라고 보는 이유가 100일, 취임 100일 날 장동영 대표. 지금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지금 이 체포동의안 때 장동영 대표가 뭐라고 했냐면 79년도에 박정희 전 대통령 그때 그 엄혹한 독재에 저항했던 김영삼 당시 신민당 총재의 제명에 비유를 했어요. 이게 도대체 인식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상상이 안 가는 거 아니에요? 계엄에 대해서 반대했던 김영삼 대통령, 김영삼 그때는 의원이었습니다만 김영삼 의원에 대한 제명을 계엄을 동조하는 듯한 여기 체포동의안 가결된 거에 비유를 하냐고요. 아무리 같은 편을 든다고 하더라도 다른 말로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걸로 볼 때 국민의힘은 저 원로가 나섰다 하더라도 인식 자체도 그렇고 아마 전략적으로 그게 유리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대단히 잘못된 인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엄의 바다 탄핵강 건널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인다. 그러기 때문에 아마 추경호 원내대표의 그 영장이 만약 발부되면 제가 봐도 발부될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데 아까 발부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얘기했던 것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아마 위원정당 얘기를 계속 할 거예요, 민주당. 그 명분을 제공하고 있어요, 국민의힘이 지금 자꾸. 네. 지금 최창렬 교수님은 그래서 장동영 대표가 글쎄 계엄 1주년 된다고 해서 딱히 미래로 나아가는 발언을 할 것 같지 않다. 내 전망은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장동영 대표가 그동안 한 얘기가 아마 민주당은 우리가 고개를 숙이면 목을 부러뜨리고 허리를 숙이면 허리를 부러뜨릴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바가 있긴 있죠. 이런 얘기 중에 과연 다음 주에 있을 12월 3일 1주년 때 어떤 메시지가 나올 것이냐. 여부가 주목이 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일곱 시간 남기고입니다. 기사 같이 보시죠. 여당 의원 구형 전날 검찰 야당 패트 항소 포기했다라는 소식이에요. 이 패스트트랙 관련해서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이 국민의힘 의원들 1심에서 모두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모두 의원직을 유지하는 벌금형을 받았는데 이 항소 시한이
바로 어제 자정까지였었던 거죠. 딱 일주일, 7일. 그래서 어제 자정까지였는데 어제 오후 5시 이 항소 시한을 7시간 남기고 검찰에서 우리 항소 포기합니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검찰 입장 같이 보죠.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서 피고인들 전원의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왜?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진 않은 점을 고려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논의를 해본 결과 딱히 뭐 사적 이익 추구를 하려고 한 건 아니니까 이거는 항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검찰의 이 항소 포기 얘기에 조선일보는 어떻게 오늘 기사를 썼느냐 같이 볼까요? 대장동 의식했나 패스트트랙 사건도 검찰 항소 안 한다. 이번에 항소 안 한다는 결정 대장동 의식한 거 아니야라는 게 조선일보의 얘기입니다. 최 교수님. 제가 봐도 전 조선일보의 말이 전 맞는 것 같아요. 네. 항소 안 한 게 말이 안 되죠. 이 구형량보다 다 낮게 나왔잖아요. 높게 나온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만에 하나 지난번에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는 일부 사건에서는 구형량보다 높게 나온 것도 있어요. 이건 전혀 아니거든요. 지금 검찰이 저렇게 구형을 많이 했는데 지금 선고는 좀 보십시오. 저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네. 아주 애매하게 했잖아요. 유죄로 해놓고도 의원제 상실은 또 하지 않게 하고 대단히 검찰 법원의 판단은 좀 이해가 안 가는 측면이 없지 않은데 만약 여기서 항소를 하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하고 왜 이건 항소했냐고 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것 같으니까 항소 안 한 것 같아요. 지금 저 사적 이익을 추구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공적 이익 추구했나요? 국회법 어기면서 말이죠. 국회 선진화법은 그 당시 한나라당이 더 주도했던 거예요. 2012년도에. 국회가 워낙 물리적 충돌이 많으니까 그걸 원천적으로 방지하자고 했던 거니까 근데 그걸 어긴 거잖아요. 패스트트랙이라는 국회법에 나와 있는 절차를 시도하려고 했는데 그걸 막은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대한 거예요. 자꾸 이 일반에서 볼 때 보는 사람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이게 뭐 대단한 건 아니지 않느냐. 정치적으로 이렇게 원래 그런 거 아니냐.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국회가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이 국회법을 고친 거였어요. 그 대단한 의회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배반이에요. 이걸 검찰이 항소를 안 한다고요? 자신들이 구형한 것보다 더 낮게 나왔는데 참으로 검찰이 정치적이다. 그러니까 검찰이 욕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검찰이. 그러니까 검찰청 해체되는 겁니다. 왜 자신이 정당히 못합니까? 당당하게. 네. 정말 검찰의 이번 그 항소 포기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 게다가 나경원 의원 등이 반성도 안 하고 있어요. 말이 됩니까? 예. 지금 검찰 최창일 교수님한테 혼나셨어요. 네, 지금 이거 왜 항소 안 한 겁니까?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 그 구형과 선고, 1심 선고 형량 같이 좀 볼까요? 네. 사실 이 검찰의 구형 자체는 뭐 2년, 징역 10개월, 징역 6개월, 벌금 300만 원도 있었습니다만 이렇게 됐죠. 그런데 1심 선고는 모두 징역형이 아니라 다 벌금형으로 갔어요. 벌금형 2천만 원, 400만 원, 1,000만 원, 150만 원 이런 식으로 다 벌금형으로 나왔다라는 거죠. 근데 이경민 변호사님, 사실 검찰이 항소를 하고 안 하고 이 기준점이 대체 뭐냐? 그게 사실 기준이 명시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뭐 유죄를 구형을 하고 이제 뭐 형량을 구형을 했을 때 보통 선고되는 형량이 그 구형량의 절반, 절반 정도이기 때문에 뭐 벌금 액수로 따지게 되면 2천만 원 지금 구형을 했다고 치면 만약에 3천만 원을 구형을 했다고 치면 네. 1,500만 원 정도가 이제 미만으로 나오게 되면 검찰 입장에서는 항소를 하는 게 이제 보통 기준인데 근데 이제 징역형과 벌금형은 또 더 확연히 차이가 있거든요. 네. 징역형으로 구형을 했는데 집행유예가 나왔다면 그러면은 항소를 하지 않는 것을 고려해봄직한데 근데 징역형을 구형했음에도 벌금이 나왔다. 이거는 2분의 1 미만으로 가는 것과 비견될 정도의 결정이기 때문에 이거는 검찰의 기존의 그런 선례에 비춰봤을 때도 맞지 않는 결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걸 똑같이 갖고 가서 다른 우리 일반 국민들한테 적용하면 나는 왜 내 경우는 저것보다도 훨씬 더 형량이 높게 나온 것 같은데 왜 나는 항소를 했지? 뭐 이렇게도 생각이 될 부분이어서 네. 이게 정말 검찰이 이렇게 뭐 지금 여기서는 뭐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던 점, 그다음에 뭐 장기간 지속됐던 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유가 그냥 이런 결정을 하고 나서 그 결정에 따른 이 이유를 갖다 붙이기 위해서 이제 그런 붙여놨던 말이 아닌지 뭐 이렇게 조금 국민들이 이런 부분들도 납득할 수 있는 그런 결정에는 좀 의문이 드는 대목입니다. 네. 사실 검찰의 이번 항소 포기를 보면서 나는 왜 항소한 거야 그러면 이라고 생각할 여지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그리고 최 교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아니 그리고 뭐 사적 동기고 뭐고 이런 걸 다 떠나서 그냥
지금 국민의힘이 반성을 안 하잖아요 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번에 검찰은 항소를 포기했죠.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소를 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서울신문 같이 볼까요? 검 패스트트랙 항소 포기, 국힘의원들 항소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뭐 나경원 의원, 뭐 윤한홍 의원 등등 해서 우리 다 항소할 겁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윤영걸 대표님, 네. 최 교수님은 이거 봐, 항소하겠다고 얘기하고 이런 거 보니까 지금 반성 안 하는 거 아닙니까?라고 또 말씀하셔요. 뭐 반성을 하고 항소를 안 했으면은 모양이 괜찮죠. 뭐 6년 7개월 전에 정치적인 사건이니까 검찰이 사법적으로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다 했으면 되는데 사과도 없는 상태에서 저렇게 항소 포기하니까 저거는 사건이 진행이 국민들의 공분을 사는 이유가 첫 단추를 잘못 껴서 그렇습니다. 오늘 날씨 추워서 겨울 외투 입을 때 첫 단추 잘못 껴봐요. 밑에 아무리 제대로 끼울래도 끼울 수가 없잖아요. 첫 단추가 뭐겠어요? 대장동을 항소 포기한 거예요. 3억 5천만 원 투자한 대장동 일당한테 7,800억 원을 부정이익을 확정시켜주는 게 대장동 항소 포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항소 포기하고 만약에 검찰이 지금은 항소를 했다. 그러면 얼마나 또 야당한테 욕 얻어먹겠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자충수를 둔 거죠. 그래서 항소를 포기하든 항소를 하든 양쪽에 다 욕을 얻어먹게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국민들을 설득하는 데 실패한 거는 검찰이 너무 정치적으로 좌우됐다. 그 정치적인 이유는 뭐겠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관여됐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이 항소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라. 신중하게 생각하라. 윗사람이 신중하게 생각하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가져가라는 뜻이잖아요. 반려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소도둑이 내가 가는데 소가 따라왔다고 하는 거나 똑같아요. 명백히 법무부 장관, 법무부 차관이 관여를 했고 노만석 검찰총장이 입김에서 좌우됐다고 본인이 실토를 한 거잖아요. 그때 잘못됐기 때문에 이번에 항소를 하든 안 하든 양쪽에서 욕을 얻어먹게 돼 있는 거죠. 네. 지금 대장동 사건의 첫 단추를 잘못 꼈기 때문에 지금 그 뒤로는 뭘 해도 지금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지금 검찰은 여당에서도 야당에서도 양쪽에서 모두 비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특히나 아까 저희 처음에 중앙일보 이 제목 그렇게 뽑았죠. 여당 의원의 구형 전날 검찰 야당 패트 항소를 포기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오전 10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구형이 있을 예정입니다. 결심 공판이다라는 얘기인 거죠. 패스트트랙 이 사건으로 인해서 국민의힘 의원들뿐만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 박범계, 박주민 의원 등 민주당 의원도 사실 같이 기소가 됐는데 오늘 10시에 있을 구형.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구형은 그럼 또 얼만큼이 나올 것이냐. 이 구형에 대해서 선고가 이후에 항소가 있을 것이냐 여부가 같은 맥락으로 이어서 이 모두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더입니다. 뭐가 더냐 보시죠. 더 윤석열 당시 대통령 요구에 의대 증원 2,000명이 됐다라는 얘기예요. 의대 증원 이 숫자 때문에 사실 의정 갈등이 시작이 됐고 3년 가까이, 3년 어떻게 보면 넘게 사실상 진행이 됐다라고 봐야 되는 건데 그때 이 2,000명 숫자 정부에서는 줄일 수 없다라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었죠. 왜? 윤석열 대통령 당시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정부는 지난 27년 동안 의대 정원을 단 한 명도 늘리지 못했습니다. 실패 자체를 더 이상 허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일각에서는 2,000명 증원이 과도하다고 주장하며 허황된 음모론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30년 가까이 해묵은 문제를 해결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기에는 이 숫자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2,000명은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닙니다. 말씀드린 대로 정부는 통계와 연구를 모두 검토하고 현재는 물론 미래의 상황까지 꼼꼼하게 챙겼습니다. 구조거스 추계의 논리적 정합성이 부족하였고 의료연한 협의체 협의와 보정심 심의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미흡하였습니다.
네. 사실 지금 저기에서 이 홍정상 감사 브리핑이 뭐라고 얘기를 했었느냐. 추계 관련 보고서에 10,000명이 있었는데 이걸 나누기 5를 해서 2,000명이 나왔더라라고 직접 브리핑에서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윤영걸 대표님. 네. 우린 2,000명이 아까 분명히 뭐 통계, 연구를 다 검토해서라고 해서 뭔가 엄청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나온 숫자인 줄 알았는데 10,000 나누기 5였다는 거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좀 숫자에 대한 디테일이 숫자 경영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숫자 갖고 중요한데 너무 숫자를 갖다가 정해놓고 밀어붙인 거 아닌가. 설득력을 좀 잃은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증원 얘기할 때 국민들이 박수 쳤습니다. 27년간 의대 증원이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중증 뇌수술이나 이런 거는 수술할 의사가 없어요. 피안성,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만 의사가 몰리고 지방 병원에도 텅텅 비어 있어요.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의대 증원은 꼭 필요하죠. 한데 그 절차성,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는 말 있잖아요. 선의이긴 하지만은 그 절차에 대한 설득을 너무 못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온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좀 더 들었어야 되는데 이청득심이라는 말대로 좀 더 들었어야 되는데 듣지는 않고 특히 작년 총선 전에 4월 1일인가 54분 담화문 발표할 때 일방적인 주장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실패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의사단체도 반성할 게 많다고 생각해요. 2,000명이 아니라 500명이 있으면 찬성했겠어요? 지금 줄이라고 하는 입장에서. 그래서 의사단체도 좀 더 적극적으로 협력을 좀 했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저는 또 감사원도 저는 한마디 안 할 수가 없어요. 서해 공무원 피살부터 정권 바뀌었다고 어떻게 저렇게 과거 정권은 모든 거 다 잘못했다고 합니까? 저 좋은 부분도 있거든요. 설득을 잘못했다는 부분은 하는데 서해 공무원도 그렇고 다 지난 정부 잘못됐다는 게 감사원이 저 대통령의 임기에 따라서 감사가 180도 저렇게 바뀌는 단체입니까? 저는 저런 면도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 이 의대 정원 이렇게 주목구구 한 것 자체도 좀 문제긴 문제인데 하지만 500명, 2,000명 아니라 500명 증원한다 그랬으면 뭐 의사협회에서 동의했겠어요라고 또 말씀을 하셨죠. 사실 또 일각에선 최 교수님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쨌거나 정부에서 늘리자 논의를 하자 얘기를 했는데 응하지 않으니까 그냥 막 주먹구구로 숫자 그냥 내밀고 밀어붙인 거에 의사협회도 책임이 없는 거냐라는 얘기를 또 하기도 합니다. 의사 의료기관들도 책임이 있죠. 의사단체라는 게 아주 다양하잖아요. 말이 의사단체지 교수협회 따로 있고 네. 또 전공이 따로 있고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해요. 그 내부에도 아마 이해관계가 대단히 엇갈리고 이제 복잡다기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이관섭 전 정책실장이 제시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당시 대통령실에. 그러고 난 다음에 이게 2,000명을 또 이해가 안 가는데 1999명도 안 된다는 거였잖아요 그때. 무조건 2,000명 이래야 된다. 지금 듣고 보니까 10,000명을 5로 나눴다는 얘기인데 정말 주먹구구식이었고 게다가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미래 부족분이 10,000명 정도 되고 네. 의사가 미래 이제 시점에 그리고 현재 부족한 게 한 15,000명. 15,000명이니까 이걸 이제 뭔가 더 늘려야 된다는 건 이게 잘못됐던 게 의료 취약 지역을 지방 의료 취약 지역과 전국적인 취약 지역을 잘 헷갈린 거예요. 헷갈리고 전혀 어떤 여기에 대한 정밀한 검토가 없었어요. 또 이해가 안 가는 게 전 감사원이 지난 정권에 대한 건 다 잘못했다라는 이런 측면이겠습니다만 네. 왜 그때 감사원은 이걸 왜 못했냐 이러고 그때 감사원은 뭐했냐 그때 그 당시 감사원은 이 감사원이 이걸 알았을 거예요. 정권 바뀌니까 이제야 진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까 검찰도 얘기가 지나갔습니다만 검찰도 그렇고 감사원도 그렇고 왜 국가기관들이 왜 당당하지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정치 눈치 보고 그게 문제인데 어쨌든 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의료 이 대란을 초래한 이것도 정말 계엄 못지않은 뭐 계엄에 비교할 건 아니겠습니다만 참으로 딱한 일이다. 이게 이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진실이. 예. 네. 지금 이 의대 증원 문제가 사실 이 처음에 불거진 거는 몇 년 되죠? 2022년이었었는데 잠깐 그 과정을 좀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처음에 얘기가 나온 게 2022년 8월에 의대 정원을 늘리자고 추진 결정이 나왔죠. 그리고 2023년 6월에 연 500명을 보고를 했더니 1,000명 이상 해야 된다라고 윤 전 대통령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월에 그럼 1,000명씩 하고 이 막판에 2028년에 2,000명 증원하겠습니다라고 했더니 더 하세요. 더 이게 나왔고 이 사이에 이관섭 당시 정책실장 2,000명 그냥 일괄 증원하죠. 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나온 게
2,000명 증원하는 단계적 증원안이 1안, 두 번째 안으로 매년마다 2,000명 증원하는 게 갔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 어차피 이래 하나 저래 하나 반발할 텐데 그냥 매년 2,000명씩 올리자. 이 안 검토해라 라고 얘기를 했고 이게 계속 이어지면서 쭉 의정 갈등으로 이어졌고 사실상 매듭이 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윤 전 대통령 계엄 탄핵까지 이어져 왔죠. 다시 말해서 임기 내내 의정 갈등으로 이어지는 상황이 됐다라는 건데 근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의협은 그러면 이렇게 지금 이 주먹국으로 나온 2,000명 이거 이제 와서 밝혀졌는데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의사협회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정부가 감사원이 지적한 문제점을 인정하고 앞으로 의료 현안 중대 정책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추진해야 됩니다. 그리고 2년 동안 국가적 혼란을 야기한 책임자들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묻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경민 변호사님. 여기서 말한 법적 책임은 민사도 있고 형사도 있을 수 있겠죠. 뭐 형사는 뭐 직권남용이나 뭐 이런 걸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민사적인 부분도 만약에 간다 그러면 이거 가능한 겁니까? 사실 근데 뭐 정부 책임자들이 아마 이제 각자가 그 맡은 파트에서 아마 그런 결정을 한 것이라서 사실 네. 좀 애매하긴 한데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정말로 이제 서로 간의 의사소통 아무런 근거 수치 없이 정말 노골적으로 숫자를 딱 결론을 내놓고 만약에 그 결론을 짜맞춰 가는 과정에서 이제 말 맞추기를 했다라고 할 것 같으면 네. 그러면 이런 정책이 나오고 나서 그다음에 뭐 의사협회에 뭐 이런 피해가 있었다. 그리고 의사들한테 뭐 이런 피해가 있었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들을 민사적으로 뭐 피해를 한번 산정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근데 국가 정책을 대상으로 해서 사실은 이런 책임을 묻는 것 자체가 조금 쉽지는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애초에 좀 다른 분야에서도 이제 국가 정책을 대상으로 해서는 좀 그렇게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이제 의협에서 나오는 말을 보니까 뭐 그런 부분들을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부터 검토를 하겠다라는 취지여가지고 실제 그렇게 나아갈지까지는 아직은 모르는 상황이지 않나 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이거를 또 소송을 건다고 했을 때 이게 인정되는 경우가 또 흔치는 않다. 하지만 일단 의협 입장에서는 또 법적 책임을 묻겠다라고 나서고 있는 만큼 소송전으로 비화되는 건가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네.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이죠. 여 전 사령관이 왜 나왔느냐 기사 같이 보시죠. 여인영, 체포는 입에 밴 말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체포조를 부인했다라는 거예요. 여인영 전 사령관 다시 한번 이 재판정에 섰습니다. 그리고 한 얘기가 내 입에 체포라는 내가 체포라고 말을 한 건 진짜 체포하라가 아니라 나도 체포라고 말한지 몰랐어요. 그냥 입에 습관적으로 나온 얘기입니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죠. 직접 들어보실까요? 군인들은 기본적으로 입에 밴 말이 있습니다. 입에 밴 말이. 체포, 검거 그런 거 입에 배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저도 모르게 뭐 체포 대상자, 체포 명단 그런 얘기를 저도 모르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더라고요. 나중에 군검찰 진술한 거 보니까 내가 이때 체포란 말을 왜 썼지? 그 말이 유의미하다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냥 야 공격해, 경멸해, 뭐 쳐부셔, 때려부셔 뭐 이런 식으로 입에 밴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군인으로서 증인도 상관의 명령을 받고 한 것이라는 뜻으로 보이는데 맞습니까? 저도 지시를 받는 입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관련해서 증인은 그러면 상관의 이런 지시도 없이 위치 확인도 요청하고 홍정환에게 연락해서 명단에 관해 이야기해주면서 위치 확인을 요청하고 이랬던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 질문의 요지가 뭐죠? 그러니까 본인이 네. 지시 없이 이런 일을 하려고 했는지 여쭤본 겁니다. 저는 지시 받는 입장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네. 나는 체포조를 체포하라고 얘기한 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분명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나는 여인영 전 사령관한테 명단을 들었다. 누구 뭐 우원식, 한동훈 이름을 들었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또 나는 지시를 받아서 이름을 불러준 거다라고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최창일 교수님. 네. 이거는 체포조가 있었다는 겁니까? 없었다는 겁니까? 여인영 전 사령관의 말에 의하면 체포조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체포를 입에 달고 다닌다. 그냥 네. 별 의미 없이 했다라는 얘기예요. 전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아무리 군인이 무슨 체포를 이렇게 입에 달고 다녀. 검찰도 아니고 경찰도 아닌데 저건 너무 정말 그 육군 장성으로서 말이죠. 명예롭지 못한 얘기예요. 그리고 앞뒤가 지금 안 맞잖아요. 지금 본인 스스로 말이. 게다가 지금 이제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은 지시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여인영한테 통화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인영 그러면 지금 검사가 물어보니까 지시 받았다고 또 얘기하잖아요. 네. 지시 받았다고 얘기했는데 전 체포는 그냥 입에 달고 다니는 거라서 진술을 보니까 내가 왜 이 얘기하는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는데 무슨 말 하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여인영 저 사령관의 말을. 참으로 지금 전 제가 볼 때는 대단히 비겁하다.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지 저렇게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니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대한민국 육군 장성답지 않다. 이제 그 말씀입니다. 이 앞뒤 말 자체가 좀 이해가 안 된다. 명단은 직접 들어서 내가 난 지시를 받아서 얘기를 한 건데 체포라는 말은 안 했다. 그럼 이름은 또 왜 불러준 거냐. 단순히 위치 파악만 하라고 한 거냐. 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어제 재판에서 이런 얘기도 같이 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질문을 곽종근 전 사령관이랑의 관계를 또 물어봐요. 어떤 뭐라고 얘기하는지 직접 들어보실까요? 증인은 곽종근 사령관을 형님이라고 부르진 않죠? 제가 제일 안 쓰는 말이 형님이란 말입니다. 무슨 뭐 깡패도 아니고 형님이란 말을 왜 씁니까 제가? 예, 죄송합니다. 표현이 좀 그랬는데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형님이란 말입니다. 네. 지금 여인영 전 사령관은 곽종근 전 사령관과 상당히 좀 거리를 좀 두려고 하는 모습이에요. 이경민 변호사님. 여인영 전 사령관 입장에서 사실 지금까지 쭉 그동안 나온 발언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본인 발언도 그렇고 주변에 뭐 곽종근 그밖에 다른 사람들의 이 발언들이 쭉 있는데 지금 이제 와서 곽종근 전 사령관과의 어떤 관계를 멀리하는 게 어떤 효과가 어떤 영향이 여 전 사령관한테 있을 것이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곽종근 전 사령관은 헌재 심판부터 해서 지금 이제 내란 재판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제 윤 전 대통령과 어쨌든 여기에 이제 비상계엄에 가담했던 사람들하고의 약간 이제 반대되는 이야기. 그러니까 사실관계에 조금 더 이제 부합하는 듯한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파악을 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뭐 체포라는 이야기도 홍장원 차장을 통해서 입에서 나오니까 그럼 체포라는 말을 했다라는 부분은 자기가 부인을 못하니까 체포라는 걸 뭐 입에서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는 말이기 때문에 체포적 명단을 지시를 한 건 아니다라는 쪽으로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은 것 같고, 곽종근 전 사령관도 어쨌든 이게 뭔가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한 것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네. 본인도 이제 거기에 거리를 둬야만 나는 어쨌든 이제 우리가 그런 내란에 있어서 그런 행동을 했던 건 아니었다. 뭔가 이렇게 이제 그런 프레임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본인한테 불리한 증언을 한 증인은 배척을 하고 유리한 증언을 할 만한, 그래서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하고의 관계에 있어서는 계속해서 이제 뭐 관계를 이어나가는 그런 이제 말을 맞추는 듯한 이제 그런 모습이 보여가지고, 그래서 아마 증언들 사이에서도 신빙성을 따지게 됐을 때 아마 계속해서 일관되게 진술을 하는 쪽의 증언을 조금 더 신빙성을 높게 볼 것 같고요. 지금의 저 여인영 사령관의 이야기는 사실 우리가 이제 증인신문을 했을 때 가장 어떻게 보면 좀 신빙성이 좀 떨어지는 듯한 모습이지 않을까. 예, 그렇게 좀 재판부도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재판부가 보기에는 여인영 전 사령관의 앞뒤 바뀌는 이런 말들이 그다지 신빙성 있게 들리지 않지 않았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네. 지금 일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내란 혐의 관련한 재판이 지금 하루하루 공판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여기에 지금 증인으로 나온 여인영 전 사령관이었었는데 지금 최혜병 특검은 사실상 이미 종료가 또 된 상황입니다. 오늘 오전 11시에 최혜병 특검은 수사 결과를 거의 마지막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제 공소 유지 업무로만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어제 이종섭 전 장관 호주 대사로 보낸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 행위 자체가 범인 도피다라고 해서 윤 전 대통령을 추가 기소를 하고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했죠. 이제 150일반의 수사를 마무리하는 이명현 특검이 오늘 오전 11시에는 직접 나와서 또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하니까 이것도 좀 챙겨보실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다음 인물 누구냐? 네. 두 번째 인물 장경태 의원입니다. 장경태 의원이 왜 나왔느냐? 기사 같이 보시죠. 성추행 혐의 고소당한 장경태 허위 무고 강력 대응하겠다라고 얘기하고 나섰습니다. 장경태 의원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어요라는
고소가 들어왔다라는 건데 본인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죠. 장경태 의원 얘기 직접 들어볼까요? 전혀 사실 무근이고요. 무슨 사실이 없는데 뭘 설명하죠? 그장 자리가 있었고 저는 잠깐 늦게 가서 바로 온 것밖에 없어요. 전혀 사실무근이다. 뭐 설명하고 자시고 뭐 없는데 뭘 설명하냐? 라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저희 MBN이 직접 통화를 해본 결과 뭐라고 얘기했느냐. 그 고소했다는 그 여성 최초 진술에서는 아무 일 없었다고 했는데 이제 와서 고소를 한다. 사실상 1년 전의 일인데 갑자기 왜 이러는 건지 그 의도가 의심스럽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사실 지금 전혀 뭐가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윤영걸 대표님. 네. 좀 민감한 사안일 수 있어요. 이게 지금 고소가 들어왔고 나는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이 상황. 근데 또 여기서는 왜 이제 와서라는 얘기를 또 하고 있거든요. 그 이제 와서는 별 문제가 안 됩니다. 1년 지난 작년 10월 23일이거든요. 네. 이제 와서는 즉시해야 되면 물론 뭐 바람직하긴 하지만 피해자가 그 여성 비서관 아니에요. 국회의원을 상전으로 모시는 사람인데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고 장제원 돌아가신 분도 1, 2년 내에 한 게 아니잖아요. 한참 지나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시기는 뭐 문제될 게 아니다. 다만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여성 비서관하고 회식을 하는데 그때 장경태 의원이 뭐 메뚜기처럼 다른 자리에도 옮겨 가려고 나와 있는 회식 자리에서 나와 있는데 여성 비서관의 남자친구가 와서 굉장히 격렬하게 항의를 해서 장경태 의원 말로는 행패를 부려서 자리를 떴는데 그게 다다. 지금 이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진상조사는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은 그 비서관의 남자친구가 와서 항의를 할 정도니까 뭔가 여성 비서관이 상당히 본인이 그 피해의식을 갖고 연락을 해서 남자친구까지 온 거 아닌가 뭐 이런 추측이 좀 가능하고 앞으로는 이거는 뭐 민주당 윤리감찰단에 수사를 한다는데 보다 좀 엄밀한 수사 아무래도 갑과 을의 관계 아니겠어요? 비서관은 좀 약하니까 그런 것고 배려를 해가지고 좀 엄밀한 좀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말씀 중에 나왔는데 민주당에서 어제 정청래 대표가 바로 윤리감찰단 조사를 좀 지시를 했죠. 같이 볼까요? 정청래, 장경태 성추행 의혹 윤리감찰단 조사 지시 어제 오후 늦게 알립니다라는 이 공지가 기자들한테 도착을 했습니다. 정청래 대표, 장경태 의원 관련해서 진상조사 윤리감찰단에 지시했습니다라는 짧은 요 한 문장이었었는데 최창일 교수님,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 이슈 자체가 굉장히 좀 큰 타격이 될 수 있는 시점이에요. 저 어느 게 진실인지 뭐 수사를 하고 이제 네. 밝혀지겠습니다만, 그다음에 조국 혁신당의 경우도 그게 상당히 당내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다른 거 달라서 이런 사안이 아주 민감하고 예민한 문제이기 때문에 글쎄 어쨌든 민주당으로서는 뭐 철저하게 밝힌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정치로 이제 여당이 아직은 여당이 이제 야당이 포문을 안 열고 있는데 여기서 또 야당이 또 뭐 정치적 성명을 낼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이게 또 다시 정치 공방하는 것 같으니까 이거 진실의 문제예요. 진실의 문제이기 때문에 무엇이 맞는지를 가리는 것 그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중요한 건 빨리 수습하지 않으면 오히려 더 사안이 골마서 더 큰 일로 번질 수가 있다. 조국 혁신당의 사례를 좀 봐라라는 취지의 말씀을 지금 하셨죠. 윤리감찰단이 발빠르게 움직일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네요. 송원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입니다. 송 원내대표가 대체 왜 나왔지? 이번에 사진 기사를 좀 같이 볼까요? 네, 바로 이 모습입니다. 뭔가 송원석 원내대표 여기 있죠. 그런데 우원식 의장한테 팔목을 지금 끌려서 나가는 듯한 이런 모습이 지금 보여요. 이게 대체 어떤 상황이었느냐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래간만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뭐 사진만 자꾸 찍어요. 국민들 보는 게 그래도 네, 송원석 원내대표 상당히 좀 기분이 썩 좋지 않아 보이는 그런 모습이에요.
되는 것도 없는데 무슨 사진을 찍어요?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여야 원내대표단이 우원식 의장이 보면 중재로 같이 만나서 좀 논의를 하는 자리인데 윤영월 대표님. 예. 국민의힘의 사실 속마음이 저 상황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뭐 여러 가지로 좀 서운한 게 있겠죠. 지금 뭐 대장동 국정조사 뭐 이것도 지금 그 민주당에서 이 핑계 저 핑계 들어서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우원식 국회의장이 좀 중립적으로 돼야 되는데 너무 민주당 편을 드는 것 같고 서운한 게 많겠죠. 그렇지만은 정치인은 철저하게 이중프레이를 해야 됩니다. 웃을 때 활짝 웃고 손잡고 찍고 그다음에 또 사진이 없을 때 또 멱살 잡고 싸우고 조금이라도 얻어내고 그 당 위상을 확립하고 네, 싸우면 안 이렇게 해야 하는 게 정치인데 네. 저렇게 하는 모습이 오히려 좀 떳떳하지 못한 모습을 좀 보여주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쉽다. 어쨌거나 사진은 좀 찍지. 얘기할 때는 얘기를 하지라는 취지의 말씀이셨어요. 네. 사실 이런 거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면을 다 국민들이 또 보고 있다라는 걸 알아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네. 뛰는 애 제지했다고 무릎 사과?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온라인상에 한참 논란이 됐었죠. 네. 대체 이 무슨 상황이냐? 이 뛰는 애를 제지했다고 사과까지 시킨 거야? 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영상 같이 보고 오시죠. 네. 다이소 매장에서 어린아이가 막 뛰어서 다녔던 거예요. 그러니까 뛰면 안 돼 라고 직원이 제지를 했는데 여기에 엄마가 제지는 애엄마인 내가 하는데 당신이 뭔데 우리한테 얘기하는 겁니까? 라고 강하게 항의를 하니까 무릎을 꿇고 직원이 사과를 하는 모습을 제3자인 다른 직원이 내가 이런 일을 봤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온라인에 올리면서 지금 논란이 됐었죠. 다이소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같이 볼까요? 언쟁이 있었던 건 맞긴 맞습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무릎을 꿇은 건 직원 본인의 판단이었습니다. 딸뻘 고객이 엄마 뻘 쥐고 무릎 꿇게 했다는 내용 그 자체는 사실이 아닙니다. 본인이 꿇었기 때문에 고객과 직원의 연령대가 뭐 비슷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일단 이 해당 직원은 지금 유급 휴가로 출근하지 않고 있는 중이라고 하는데 이게 논란이 된 거 무릎 사과를 요구했냐 안 했냐를 떠나서 무릎 사과를 그럼 할 수밖에 없는 고압적인 자세가 있었던 거 아니야라는 게 논란이 되는 포인트가 되는 거겠죠. 네. 이 진실은 명확하게 뭐 알 수 없습니다만 이런 상황 자체가 빚어지는 거예요. 이 자체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좀 안타깝다. 한편으로 좀 공분을 살 수도 있는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